Why run away? This, it's from my dad. It's where I found the bookmark. Why did my father have this book? The bookstore, it's gone. No one knows where I am. 2부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토드 헤인스 감독의 최근작, 최신작 영화 제목 까먹으신 거 아니죠? 아니, 최신작 원더스트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원더스트럭은 지난해 칸느에서 프리미어를 했죠. 캐롤 이후의 작품이죠. 네네. 그 여배우 이름 뭐죠? 케이트 블란쳇? 아니 줄리안 무어? 루니 마라? 아니 캐롤 말고요. 응.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나왔던 그 아 소녀. 밀리센트 시몬즈. 그 친구 데뷔작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크레딧에 보면 이름 쭉쭉쭉쭉쭉 다 나오고 And Introducing 밀리센트 시몬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2011년에 발표됐던 동명의 원더스트럭이라는 소설을 영화한 거고 네. 그 소설을 썼던 브라이언 셀즈닉이 영화 각본도 네. 썼더라고요. 브라이언 셀즈닉은 이 책을 완성하자마자 각본을 그냥 썼다고 해요. 아, 제 생각에는 휴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양반이. 휴고를 영화했는데 이건 스콜세지 이거 물론 이거는 100% 제 사견이고요. 근데 휴고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작이랑 제가 봤을 때 좀 차이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이 스콜세지가 사실은 영화 감독이기도 하지만 영화 발굴 복원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발굴 복원가. 파운데이션을 재단을 운영하고 네, 있죠. 그런 스콜세지의 정체성이 사실 좀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반해서 이 원더스트럭은 제가 봤을 때 원작과 각본과 영화 사이에 갭이 가장 적은 영화인 것 같아요. 토드 헤인즈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뜻인가요? 이 각본이 저는 토드 헤인즈랑 되게 잘 맞는 각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말하자면 토드 헤인즈의 컨셉과 이 브라이언 셀즈닉의 컨셉이 되게 잘 맞았을 것 같아요. 프로듀서도 이 각본 보자마자 토드 헤인즈를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되게 토드 헤인즈스럽다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이게 배경이 두 가지 이야기지만 70년대 이야기가 이제 어쨌든 액자를 이루고 있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70년대가 벨벳 골드마인에서 보던 70년대와 아주 유사해서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사실 토드 헤인즈를 잘 몰라서 제가 하는 말이 좀 헛소리긴 한데 불시신가요? 네? 제 얘기는 다 불시시죠. 근데 토드 헤인즈가 되게 내러티브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를 어떻게 다른 형태를 빌려서 번안할지 약간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몇 편 안 봤지만 캐롤이랑 벨벳 골드마인. 블루벨벳이 벨벳이 들어가네요. 벨벳 골드마인 이 두 편이 제 생각에 제가 본 전부고 I'm Not There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클립만 몇 개 보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부분을 봤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전체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토드 헤인즈 영화 중에 기억나는 건 캐롤밖에 없는데 캐롤만 봐도 언어랑 이미지 사이의 번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작품이라 가지고 저는 이 각본을 토드 헤인즈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토드 헤인즈에 대해서 전 조금 찾아봤는데 저도 사실 많이 보진 않았고 저는 I'm Not There랑 벨벳 골드마인이랑 캐롤을 봤고 이분이 장편 데뷔작이 포이즌이더라고요. 그게 자이가이스트 배급 영화인데 제가 그래서 보다 말았어요. 그래서 보다 말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봤는데 이제 보다 말았다. 근데 그거는 저는 자이가이스트라서 보다가 말았다. 뭐 이러면서 그 포이즌 같은 경우는 91년도 영화인데 이게 당시에 이제 뉴키어 시네마라는 흐름에서 거의 시작
것과도 같은 그런 작품이었고 그때만 해도 토드 헤인즈의 그 어떤 동성애에 대한 그 관심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묻어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찾아보니까 액트업 멤버였더라고요. 맞아요. 그 120bpm의 주요 메인 단체인 액트업의 회원이시죠. 회원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벨벳 골드마인 이런 거를 저도 옛날에 봤을 때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다가 캐롤을 보고 되게 다른 것도 되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더스트럭은 또 되게 다른 느낌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야기 느낌은 색은 되게 다른데 이야기의 대상 연령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그 뒤에는 공통점이 되게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뭔가 70년대, 과거에 80년대,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향수 이런 게 좀 많이 묻어나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집착이 아니고 향수. 되게 언어 교정한다. 막말 못하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집착이라고. 줄거리를 잠깐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싫은데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작가인 브라이언 셀즈닉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휴고의 원작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되게 영화에 관심이 많다는 게 그의 책에서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책은 기본적으로 그림책이고요. 어린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해요. 이 원더스트럭 원작 책을 보면은요. 주인공이 두 명이잖아요. 벤이랑 로즈. 근데 벤은 글로 돼 있고 로즈는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사실 약간 나눠져 있잖아요. 물론 해놨죠. 중간에는 이제 인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인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벤이 귀가 멀면서 물론 거기도 무성 영화처럼 표현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두 세팅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처럼 이 책에서도 로즈의 이야기는 그림으로 돼 있고 벤의 이야기는 소설로 돼 있기도 하고요. 물론 벤의 이야기도 그림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죠. 특히나 그림으로 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 꿈 장면이에요. 늑대 부분. 네네. 굉장히 이미지적인 장면이긴 해요.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원작이 재밌는 거는 결국에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게 꿈이라는 지점이고 꿈 자체가 사실은 영화라는 것의 대표적인 메타포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실제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는 꿈인 동시에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 작가고 브라이언 셀즈닉은 칼데고스상 수상자이기도 해요. 그 어떤 상인가요? 미국에서 그림책 어린이를 위한 책에 주는 상인데 좀 뭐랄까 가장 권위가 있는 편이에요. 이 상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모리스 샌닥,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모리스 샌닥인데 그 스파이크 존즈가 영화하기도 했던 괴물들이 사는 나라인데 이 책의 원더스트럭 책의 맨 마지막에 이 책을 모리스 샌닥에게 바친다라고 써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이야기도 한 아이가 집을 나가서 어딘가의 섬에 가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도 섬이죠. 애들이 집을 나가서 맨하탄이라는 섬에 가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그 아이가 결국 갔던 섬은 꿈속의 섬, 그 환상의 섬이거든요. 여기도 사실 환상의 섬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모리스 샌닥의 영감을 받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존경해서 바친다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그럴 법한 게 이 브라이언 셀즈닉의 책의 뒤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휴고 뒤에 보면 아예 책에 크레딧이 있어요. 크레딧? 네. 자기가 뭘 받고 어디서 뭘 조사했고 뭐 이 사람도 저 이 영화를 보면서 원더스트럭 보면서 되게 뭔가 뭐랄까 오타쿠 콜렉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큐레이터에 대한 얘기가 이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책 뒷마다 뭐를 보려면 뭘 보면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근데 진짜로 논문같이 돼 있어요. 비블리오그래피도 있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영화를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각색을 하고 그래서 그 영화가 된 게 이 원작이랑 되게 잘 매치가 되는 것도 사실은
뭐 단순히 토드 헤인즈가 뭐 일을 덜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영화하기에 되게 이미 적합하게 쓰여진 이미 다른 각본가들이랑 그런 점에서 되게 애초에 이미지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는 본인이 일단은 그림도 사파도 그리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구나. 네. 재밌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가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50년의 차이를 두고 두 시대를 교차해서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액자가 되는 이야기는 70년대 말에 77년도에 컬러 화면으로 보여지는 고아 벤의 이야기고, 벤은 이제 도서관 사서였던 어머니가 죽고 나서 더더욱 이제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다가 이제 유일하게 어떤 단서를 찾는 게 엄마가 갖고 있던 물건 중에 원더스트럭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박물관 큐레이터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과 그 책 속에 끼어있던 북마크, 책갈피. 책갈피에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 서점에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보니까 그 서점이 뉴욕에 있는 서점인 거예요. 그걸 딱 발견한 순간에 뭔가 기적처럼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를 맞은 거죠. 죽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뭐 번개를 이제 직접 맞은 게 아니라 그렇죠. 집에 쳤는데 하필 그때 또 수화기를 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가 멀게 되는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벤이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 이 영화랑 원작이 다른 점인데 이 원작에서는 벤이 애초에 한쪽 귀가 멀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쪽 귀로 이걸 받잖아요. 당연히 전화기를. 그러니까 그 번개가 쳐서 다른 쪽 귀까지 그 번개를 맞고 멀어버리는 설정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는 그냥 동시에 멀어버렸네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사실 그 영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초반에 쓸데없는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굉장히 빠른 이 원더스트럭 첫 장면을 보면은 애가 잠꼬대 하니까 그 사촌이 뭐 뒤 멀었냐? 이러면서 막 괴롭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 원작을 보면은 그 귀 멀었냐는 얘기에 대해서 이게 웃긴 얘기인 것 같다고, 자기 이미 한쪽 귀가 실제로 멀었는데 뭐 그런 글 같은 게 있어요. 디테일이 더 있구나. 네. 아무튼 이제 벤이 청각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이에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뉴욕에 가서 아빠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모네 가족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버스를 타고 미네소타에서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쵸? 나 같으면은. 근데 사실 12살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12살보다 더 어려 보이는. 네네네네. 아, 12살로 소개가 돼요? 아, 12살이구나. 생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인 미셸 윌리엄스가. 그러면은 만으로 했으니까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꽤 큰 나이인데. 그렇죠. 뭐 사실 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죠. 네, 근데 또 77년도에는 뭐 구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니까 대단한 거긴 하죠. 또 이제 한편 다른 이야기는 유성 영화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하던 1927년도에 청각장애를 가진 소녀 로즈의 이야기고, 이 로즈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되게 엄격하고 억압적인 아버지와 함께 뉴저지에 살고 있다가, 어머니는 이제 유명한 배우인 연극 배우죠. 연극 배우고 무성 영화 배우인데 그녀를 이제 찾아서 가출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뉴욕으로 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마치 그 시대의 무성 영화들처럼 흑백 화면이고, 또 로즈의 장애를 반영하듯이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거의 들리지 않고 음악만 흐르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벤의 경우는 벤이 청각을 잃고 나서 벤의 시점샷일 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우리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소리가 잘 들리죠. 필요할 때는 사실 좀 들리고 네, 필요 없을 때는 안 들리고. 아, 그렇습니다. 약간 편리하게 존재해요. 이제 뉴욕에 온 두 소년 소녀가 의외로 굉장히 자기가 찾는 걸 빨리 찾아요. 벤 같은 경우는 서점을 딱 찾아가는데 서점이 문을 닫았죠. 그 와중에 지갑도 도둑 맞고, 근데 이때 우연처럼 만난 제임이라는 히스패닉계 소년을 따라서 뭔가 이끌리듯이 자연사 박물관에 가게 되죠. 로즈는 엄마가 일하는 극장에 가게 되는데 엄마가 생각만큼 환영을 해주지 않고 자기를 엄청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가지고 이씨 이래가지고 극장에서 나와서 오빠가 보내준 엽서를 찾아서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50년의 시차를 두고 둘이 같은 공간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뭐 운석 같은 거를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본다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보고 결국에는 이제 5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편집이 돼 있죠. 그렇죠. 네. 캐비넷 오브 원더라는 그 전시 공간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어쨌든 방문을 하게 되고 제이미가 그 벤의 친구 새로 사귄 친구인데 제이미가 아빠한테 뻥을 치고 이제 벤을 데리고 밤에 이제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찍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걔네가 어떤 서류 보관함에서 늑대 디오라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고 간 편지들을 다 모아놓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뭐 벤이 스케치도 있고 그쵸 벤이 엄마의 이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을 하던 데니얼이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책갈피에 데니라는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벤이 확신을 하게 돼요. 이 사람 우리 아빠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제이미가 새로 사귄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사실 그 서점이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옮겼어 라고 해서 또 벤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건 친구가 아니다 이러면서 화를 내고 이제 그 서점을 찾아가게 되고 로즈는 똑같이 박물관에 있다가 이제 미아를 찾는 경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숨어 있다가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을 하던 월터라는 오빠를 만나서 오빠가 구해주죠. 그래서 오빠 집에서 뉴욕의 그 야경을 보면서 잠들면서 이야기가 그때 이제 로즈의 그 흑백 영화 이야기가 끝이 나고 70년대로 이야기가 합쳐지는데 서점에서 이제 늙은 로즈 할머니가 된 로즈와 줄리안 무어가 연기를 하고요. 그렇죠. 분장을 좀 해서 얼핏 보면 그 밀리센트 시몬즈 같아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사실 그 장면이 이 토드 헤인즈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서점? 네. 왜냐면 사실 그게 50년의 점프컷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때 나오는 음악이 그거잖아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이 토드 헤인즈의 영화에는 그 이상한 유머가 있어요. 맞아요. 이상한 유머 되게 많아요. 네. 듣는 음악 같은 것도 되게. 네. 근데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사실은 점프컷. 네, 뼈다귀에서 우주선으로 변하는 그 도구에 관한 점프컷이잖아요. 그렇죠. 그 뼈다귀라는 인류의 도구가 우주선으로 변하는 점프컷인데 사실은 그 소녀가 줄리안 무어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점프컷에 대한 코멘트죠. 맞아요. 그 음악 자체가. 그래서 그 킹케이드 서점에서 킹케이드 서점에 벤이 찾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서점은 그 로즈의 오빠였던 월터가 운영을 하는 거였고 거기서 이제 로즈와 벤이 만나게 되죠. 벤이 가지고 있던 원더스트럭이라는 책을 보고 로즈가 바로 벤을 알아보고 너 혹시 벤이니? 라고 하면서 걔를 갑자기 이끌고 자기가 일하는 퀸즈 뮤지엄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뉴욕의 전체를 미니어처화한 파노라마를 보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로즈가 사실은 월터의 도움으로 뉴욕에서 뭐 농아학교도 다니고 뭐 남편도 만나고 애를 낳아서 뭐 아들과 함께 이제 자기가 박물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쭉 그 아들도 자라나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일을 하면서 너가 살던 건플린트라는 도시에 가서 이 늑대 디오라마를 만들게 된 거야. 그때 도와줬던 도서관 사서가 너네 엄마야. 이랬더니 그럼 로즈 네가 내 할머니야 이런 장면이 있고 이제 더 슬픈 소식은 그 아버지가 그 디오라마를 완성한 이후에 되게 젊은 나이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벤이 이제 자기가 찾던 아빠가 사실은 세상에 없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어쨌든 자기는 있는지도 몰랐던 할머니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그때 이제 사족처럼 따라붙은 제이미가 몰래 벤을 따라왔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로즈와 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이제 울 때 처음에 감전됐던 것처럼 비슷하게 플래시, 천둥 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로 뉴욕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고 그때 이제 제이미가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얘는 누구야 이랬더니 친구야 뭐 이러고 이제 셋이서 함께 그 프렌드라는 단어를 수화로 그쵸 FR 분명히 수화로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스펠링을 굳이 왜냐면은 단어 아직 못 배웠잖아. 아
그 알파벳밖에 못 배웠으니까. 네네. 그래서 정전된 새카만 칠흑 같은 뉴욕의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셋이서 함께 보면서 로즈와 벤과 제이미가 함께 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수화조차도 토드 헤인즈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게 수화도 두 가지가 가능하다. 알파벳으로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냥 단어로도 말을 할 수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토드 헤인즈가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보다 거기에 좀 더 흥미를 느꼈을 것이다. 흥미를 느꼈을 거라고 저는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셀즈닉 그 원작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휴고랑 사실 굉장히 비슷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 소년 소녀가 도시에서 네네네. 모험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 가장 비슷한 점은 휴고는 아버지를 잃은 이야기고 원더스럭은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휴고에서 아버지는 그 오토마톤이라는 자동 인형을 뭐랄까 유산이자 수수께끼로 남긴 거고 이 어머니는 원더스럭이라는 책과 그 책갈피를 유산이자 수수께끼로 남긴 거고 근본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애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부모가 돌아가신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둘 다 새로운 가족을 결국에 얻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은 이 부재에 대한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이야기고 그런 점에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사실 되게 비슷한 맞아요. 예,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소재가 그 휴고에선 영화였지만 여기서는 네네. 박물관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유사한 소재인 것 같아요. 그게 네네. 어떤 시간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영화와 박물관?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 원더스럭에서도 영화적인 이미지가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재밌는 거는 그 무성 영화도 재밌죠. 27년이라는 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27년이 유성 영화의 탄생의 해기도 하고 우리고 실제로 극장에서 무성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극장 앞에서 유성 영화가 탄생하는 토키 영화의 광고를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주인공은 귀가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로즈가 되게 씁쓸해하는 표정이 나오죠.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폭풍의 딸이라는 그 영화 속의 영화 로즈가 보는 영화 자체가 그 폭풍이라는 이미지로 둘 사이를 엮어주기도 하고 동시에 그 폭풍의 딸의 줄리안 무어라는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로즈의 미래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드 헤인즈는 이런 가지를 뻗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아해요. 자연사박물관만 생각을 해도 거기서 사실 굉장히 영화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그 디오라마, 늑대 디오라마잖아요. 머리 빠글빠글한 애 이름이 뭐죠? 제이미. 제이미와 벤의 추적 장면, 제이미가 도망가면서 추적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은 얘네가 진짜로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잡을 생각이 없잖아요. 약간 사실은. 노는 거죠. 저는 그게 그 맥락상으로는 사실은 제이미가 어쨌든 도망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갑을 저는 가지고. 네네 그거는 저는 사실 논다기보다는 추적인데 저는 어쨌든 이게 토드 헤인즈가 이 내러티브보다 시각적인 언어적인 여러 가지 언어를 시각이란 언어 혹은 뭐 말이란 언어 아니면은 뭐 사운드로서의 언어, 수화로서의 언어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뒤섞으면서 유희를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디오라마를 오고 가는 것 자체도 사실 그 공간을 보여주지 않고 그 디오라마의 공간을 꽉 채움으로 해서 이 둘이 서로 공간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중점을 줘서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박물관 안에서 세계와 세계를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 추적은 핑계일 뿐이고 내러티브적인. 예. 맞아요. 뭐 또 다른 점에서 저는 뭐 이거는 반쯤은 아니 반쯤 한 70% 80%쯤 농담인데요. 27년이 유성 영화, 투키 영화의 탄생이라서 선택을 했다면은 77년은 도대체 왜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7년이라는 해를 생각을 해보면은 77년은 스타워즈가 개봉한 해죠.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별이라는 것도 사실은 별이 자주 등장하죠. 네, 계속해서 쓰이는 모티브이기도 하고 약간 오마주 같은 건가?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다른 한편에서 스타워즈가 개봉한 해는 결국에는 블록버스터의 창궐을
보여주는 해기도 해요. 전해인가 전해 스티븐 스필버그의 조스가 블록버스터에서 처음 개봉을 했었고 76년? 5년? 그때가 네. 조스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 블록버스터들이 창궐한 시기라 가지고 미국 영화사에서 어쨌든 유성 영화의 등장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사실 분기점이 되는 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일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쓰이는 건지는.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진 해는 개인의 이야기가 좀 더 사라지는 해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와 사실은 공공의 이야기를 섞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 맞아요. 속에서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점으로 보면은 벤이 이 영화에서 뉴욕에 와서 도착해서 영화를 보진 않지만 뒤에 극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다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뒤에 영화 제목 같은 게 써 있는데 그 극장을 지나가면서 근데 그 장면 보면은 택시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그 카우보이 영화 뭐죠? 미드나잇 카우보이. 미드나잇 카우보이가 사실은 나직지만 생각나는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주인공이 포르노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죠. 데이트 상대랑. 그리고 미드나잇 카우보이도 뭐 사실 뭐 비슷하고 포르노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영화 톤이랑 사실 굉장히 안 맞는. 근데 그 택시 드라이버나 미드나잇 카우보이나 둘 다 그 전 시기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굉장히 개인에 관한 이야기. 그쵸. 라는 점에서 블록버스터의 도입과 되게 대비되는 영화들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다 저는 진짜로 그래서 넣었다가 아니라 다 약간 반쯤은 농담, 반쯤은 재밌거리인데 또 다른 점으로는 77년은 트럼프가 결혼한 해예요. 아 그래요? 네네네. 나이 진짜 많구나. 네. 그런데 이 공간이 뉴욕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77년은 또 무슨 해냐면은 트럼프가 그 해에 코모도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계약을 해서 트럼프가 뉴욕의 건물을 짓기 시작한 해이기도 해요. 처음으로. 정치적인 코멘트가. 아 근데 이거는 뭐 저는 농담이에요. 토데인즈가 그걸 의식했다는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재밌는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호텔이 코모도 호텔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되고 그 다음에 트럼프 타워를 지어서 그 트럼프 타워가 뉴욕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고. 그럼 트럼프의 시작과도 같은 해네요. 그렇죠. 트럼프의 시작의 해예요. 그 해가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로이 콘이랑 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악마 같은 변호사. 아 그렇구나. 그 로이 콘이 엔젤스 인 아메리카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트럼프가 그 로이 콘이랑 친하면서 항상 그 세게 나오는 게 로이 콘을 믿고 세게 나갔다고 하거든요. 나는 내 변호사는 로이 콘인데 다 해결해 주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도 로이 콘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아. 근데 내 변호사는 로이 콘이야. 나한테 덤빌 거야? 약간 그래서 트럼프가 그 트럼프 타워를 지을 때 뉴욕시에다 세금 혜택 달라고 했을 때 뉴욕시가 안 해주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뉴욕시에 소송을 걸어서 뉴욕시를 결국 이겨요, 대법원에서. 그때 변호사가 로이 콘인데 어쨌든 그렇구나. 네, 이건 약간 뭐 별로 영화 자체랑은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왜 77년일까를 저는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서 뻗쳐갔던 생각 같은 거. 근데 저는 이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네요. 그 트럼프에 관한 다큐멘터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 그 트럼프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제목이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트럼프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메리칸 드림. 트럼프 네. 아메리칸 드림. 네네네. 이 얘기에 트럼프 얘기가 되게 자세히 소개가 돼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어요. Meet the Trumps. 근데 저는 Meet the Trump는 아니고 이거 아메리칸 드림 이거 맞아요. 4부작짜리 다큐멘터리인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와 로이 콘이라든지 뉴욕시와의 소송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요.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트럼프가 얼마나 영악한지 클레버한지를 묘사하는 알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저는 네네네. 일단 그냥 제목이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더스트럭은 사실 어떤 걸 봤을 때 놀란 그 기분? 이런 거를 말하는 단어인데
번역하기가 쉽지 않고 저는 이 영화에서는 약간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신비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 원더스트럭을 책을 딱 발견했을 때 그 감전되는 그때부터 해서는 모든 온 인류 온 우주가 도와주듯이 벤을 이제 할머니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그 넓고 넓은 뉴욕에서 어퍼 웨스트에 있는 어퍼 웨스트에 제이미가 살지도 않는데 걔는 퀸즈 사는 앤데 경비의 아들이고 거기서 우연히 이제 벤과 부딪히고 그 제이미를 우연히 따라가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우연히 제이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 늑대고 근데 이건 내가 꿈에서 늘 보던 거고 그리고 우연히 그들이 머무는 곳에 그렇죠. 아지트가 그 캐비넷 오브 원더라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결국엔 서점으로 인도를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킹케이드 서점에서도 뭐 우연히 책을 떨어뜨렸는데 그걸 또 로즈가 또 마침 그때 와가지고 보고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엄청난 행운의 연속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할머니와 손자의 연결고리를 더 부각시켜주는 그리고 사실 둘의 역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둘 다 네네. 청각을 잃었고 둘 다 가출을 해서 뉴욕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런 면에서 또 로즈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고아죠. 네. 아버지가 케어해주지 않고 엄마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그런 어떤 두 고아의 이야기가 되게 운명적으로 연결되는 거를 강화하는 느낌이라서 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이어지는 거가 하나 원더스트럭의 이미지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 그 말 그대로 원더스트럭인 거죠. 어떤 놀라운 걸 봤을 때 우와 하는 그 표정. 그래서 결국은 로즈가 이제 캐비넷 오브 원더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표정이나 퀸즈 뮤지엄에서 뉴욕 파노라마를 봤을 때의 벤의 표정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불이 다 꺼져 있는 뉴욕을 봤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늘을 봤을 때 그쵸. 그 별이 반짝거리는 하늘. 뉴욕에서 사실 뉴욕은 야경이 유명하지만 야경 때문에 사실은 하늘에 별이 많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많이 그런데 보여요. 그렇구나. 네. 안 보셔서 그러니까 그래요?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시골에 가면 별이 잘 보인다 하는 이야기가 밤에 불이 그쵸. 없어서잖아요. 네네네.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밤에 진짜 불이 많이 켜져 있는 도시인데 뭐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됐다면 그렇게 오래 지속되기도 힘들고 근데 어쨌든 그런 기적 같은 맞아요. 상황이 일어난 거고 추가로 결국에는 또 미장아빔이기도 하죠. 그 책이라는 원더스트럭이라는 책과 이 영화라는 책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원더스트럭이라는 책 맞아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그 기호적인 장난이라고 해야 되려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거기도 하고요. 저는 박물관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박물관에서 가끔씩 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번 미라가 있는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미라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내가 눈앞에서 본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 어떤 거대한 박물관에 보관된 인류의 이 긴 역사를 마주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런 원더스트럭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을 맞아요. 되게 잘 지었다. 결국 자연사 박물관이 결국엔 미라들의 장소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영화도 미라 거잖아요. 맞아요. 앙드레 바쟁께서 맞아요. 네, 프랑스의 영화의 아버지 앙드레 바쟁이 맞아요. 영화는 영화의 아버지. 네, 미라라고 박제에 대한 욕망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제목이나 이 박물관이라는 소재나 또 영화라는 소재가 다 잘 맞물리게 쓰여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이게 약간 취향을 탄다면 이게 정말 저는 어린이를 위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휴고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봤을 때 큰 감동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너무 친절해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반복해서 짚어주고 예를 들면 심지어 로즈가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네 아빠의 장례식장이었고 그때 너네 엄마가 널 데리고 와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너네 아버지가 만든 늑대 디오라마를 보여줬단다 이랬더니 벤이 그래서 내가 그걸 꿈에서 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수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다 이렇게 짚어주죠. 글을 써서 노트에 써서 보여준다든지 화면으로 그 이야기들이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찝어주는 것도 있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처음에 등장하는 격언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다 구덩이 속에 있지만 그중 우리 중 누군가는 일부는 별을 바라본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이라고 하는데 그 오스카 와일드가 한 말이에요? 몰랐어요. 저는 그것도 사실 이 문장 자체는 어떤 별을 올려다보는 이미지와는 연결이 되지만 이 영화는 살짝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저는 했거든요. 물론 이제 고아이고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구덩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영화만 봤을 때 사실 벤이나 로즈의 상황이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들이 불행해 보이지도 않는 거죠. 오히려 좀 불행이라기보다는 이건 어드벤처에 가까운 얘기니까요. 당차고 오히려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문장을 처음에도 2번이나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데다가 어떤 뭐랄까 이게 저는 장면과 장면을 연결하는 전환으로서는 잘 사용됐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벤이 엄마가 좋아하던 이 문구를 보면서 별이 수놓아진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걸 이제 로즈가 1927년도에 엄마가 스타잖아요. 유명 스타잖아요. 그 스타스라는 기사의 그 문구와 겹쳐지고 그런 것들은 되게 잘 사용됐는데 뭔가 이 메시지 자체는 조금 동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영화 내에서 계속 이거를 얘기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게 되게 과하게 친절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근데 그런 점에서 오히려 토드 헤인즈가 내러티브보다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족 영화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이야기가 추구하는 대상은 어린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스타 같은 연결고리들을 되게 복잡하게 뻗쳐놨거든요. 이 영화가. 사용하는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이 바로 정확하게 매치가 된다기보다는 살짝씩 비껴가면서 그 비껴나간 만큼의 여백으로 다른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연쇄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게 성인 관객한테 토드 헤인즈가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뭐 얘기했죠? 그 스타 같은 걸 얘기하면서 하늘의 별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스타이기도 하고 또 퀸즈 뮤지엄에서 보는 그 도시들의 불빛도 사실은 스타이기도 하죠.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별 같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그 카메라 위로 올라가지고 그 하늘의 별과 그 지상의 별을 뭐 연결시킨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 27년에는 그 로즈가 종이배를 띄우는데 그게 이제 진짜 배가 되고 그 진짜 배의 소리가 결국에는 집안에 있던 벤을 밖으로 이끄는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다시 벤이 지나가는 동안 그 진짜 배가 있고 또 그 진짜 배에서 디졸브 되는 거는 다음 컷으로 나오는 거는 그 벤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각도가 배와 동일한 각도로 누워 있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시각적 유사성, 사운드적 유사성, 의미적 유사성, 각가지 유사성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토드 헤인즈가 여기서 즐기고 있고 그 점이 성인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면들만을 봤을 때는 확실히 재미가 있는데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도 너무 많이 설명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그런 점이 확실히 약간 어린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중에서도 조금 좋았던 건 그 로즈가 엄마 아빠 이야기를 이미 그 시점에서 모든 관객들이 로즈가 할머니구나를 이미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났고 그 연결고리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글을 다 써가지고 그걸 벤이 또 직접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미니어처 모형으로 전환시켜서 전체 이야기의 소재와도 연결을 짓고 또 어쨌든 지루하지 않게 신선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런 거는 이제 친절함을 유지하면서 잘 커버를 해서 오히려 더 재밌게 만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에 그것을 숨겨놨다는 것 자체가 그 도시가 사적인 기억과 공적인 기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걸 되게 리터럴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걸 즐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점에서 3명이서 대화하는 장면 같은 것도 사실은 재밌는 장면이고 그 할머니는 수화를 하고
귀는 안 들리고 옆 사람 그 할아버지는 수화로 통역을 해주고 수화로 통역을 하면서 말을 하고 그 아이는 수화는 할 줄 모르는데 말은 하고 뭣도 못 듣고 그래서 복잡한 언어의 교차 그냥 일반적인 번역이 아닌 번역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재밌었던 게 처음에 벤이 잠들어 있을 때 먼저 로즈가 서점으로 오잖아요. 그때 이제 오빠랑 대화를 하는데 수화로만 대화를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번역해주지 않잖아요. 전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보통 많은 영화에서 수화가 등장하면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뭐 쉽게는 자막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걸 말하는 인물이 약간 속삭이면서 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중간에 이제 통역해주는 인물이 나오거나 하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 어쨌든 한 3, 40초 정도 대화하는 걸 그냥 보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제가 아까 그 종이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로즈가 헬프라고 써가지고 바다에 강에 띄우는 종이배가 나중에 허드슨 강에 벤이 살고 있는 집에 정박돼 있는 배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게 또다시 벌어지죠. 그 로즈가 그 바위 위에 그 운석 위에 그 배를 던지고 고스트 스토리에 벽에다가 종이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막 수천 년 뒤에 발견하는 그런 느낌? 근데 실제로 그 박물관 안에 자기가 일부가 되도록 던져 넣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농담이지만 결국에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뼈다귀를 던지지 위로 던지는 거기도 하고 저는 사실 오히려 이 영화가 처음에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무성 영화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사실 좀 별로였는데 다시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너무 까칠하게 봤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성영화적인 연출이 뭔지 잘 모르는 건가? 라고까지 사실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약간 네네. 배우들도 각자 해석이 달랐던 것 같은 게 어떤 배우들은 특히 약간 단역? 조연 같은 경우에 되게 연기를 무성영화처럼 무성영화라 가정한 상황에서 연기를 하는 게 보이는데 안 그런 배우들도 되게 많아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뭐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감독이 어쨌든 컨트롤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잘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았다는 느낌? 근데 제가 이 생각을 결국에는 바꾸게 된 거는 이 영화 안에 무성영화 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또 무성영화처럼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게 저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성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결국 선택을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근데 스토리텔링에서 한계를 느꼈거나 이게 좀 더 예를 들면은 제작비나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영화가 무성영화가 될 때는 유성영화랑 사실은 똑같은데 소리만이 제거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로즈의 장애 요소를 우리에게 더 체험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무성영화로 했으면은 결국에는 무성영화는 소리를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연출하기 때문에 결핍이 없거든요. 사운드가 없다 하더라도. 네네네. 물론 지금 현대 영화에 익숙한 우리가 보면은 결핍이 느껴지긴 하지만 소리를 제거하는 결핍과 뭐가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핍의 종류가 다르죠. 그런 면에서 뭐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 아까 오스카 와일드의 문장 얘기를 하면서 스페이스 오디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데이비드 보이의 그게 제가 두 번째로 이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죠. 제가 그때 같이 봤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데이비드 보이 노래는 영화를 보면 매번 나오는 것 같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뭐 영화나 TV나 엄청 많이 사용되는 곡이고 한데 이게 뭐 이 문장이랑 좀 되게 잘 어울리는 노래인 건 알겠는데 제가 아까 그 문장 자체를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낀 편이라서 저도 꼭 이 곡을 썼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가사 안에 메이저 톰이 우주에 나가서 연락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연락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메이저 톰이 할 말을 잃잖아요. 우주를 처음 바라보고 그게 원더스트럭의 핵심이라서 그냥 사용했구나. 하나 더 있는데 스페이스 오디티 가사에는 그 가사이죠. Can you hear me? 그러네요. 청각장애 그 테마와 연결이 되네요. 네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친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친절함이 사실 이 영화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유사성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반복하는 유희를 즐기는 계속해서 노래, 이미지, 뭐 수화, 뭐 사진, 영화, 연극 이걸로 계속 오고 가면서 그 다른 종류의 언어들을 계속 반복하는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크레딧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Can you hear 하고 끝나요. 아, 그 노래가. 마지막 그 단어가? 네. 근데 그 노래 자체가 그렇게 끝나니까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노래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일부러 끊었어요. 네. 뭐 어쨌든 크레딧은 또 보이 버전이 아닌 학생들이 부르는 버전을 사용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영화를 공유하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교차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있고 또 이게 너무나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콜렉터들에 대한 뭐랄까 사랑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많았는데 벤을 처음 우리가 소개받는 장면이 벤 방에서 걔도 엄청 잡동사니 모으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기분이 친근감이 갔고 네. 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의 기사를 스크랩하는 식으로 그걸 계속 수집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박물관이나 영화의 이미지와도 잘 이어지고 그 사실 모인 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개인의 역사와 도시의 역사를 엮어내는 이 이야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주인공들을 써가지고 캐릭터를 써가지고 네네. 그런 점에서도 저도 약간 수집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은. 네. 그리고 특히나 그 결국에는 시간을 그런 수집이 시간을 뛰어넘게 해준다는 점에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영화도 그런 거고 박물관도 그런 거기도 하고 이 영화가 그 무성 영화 부분 아니고는 대부분 그냥 현대 영화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 무성 영화적인 컷이 나와요. 그게 결국에는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벤이랑 로즈가 박물관에 있을 때 경비원이 로즈를 잡는 순간이죠. 그때 그림자가 먼저 나오죠. 인물보다. 그림자의 손이 로즈를 움켜쥐는 순간 손이 이제 실제로 이미지 안으로 들어오죠. 저는 처음에 로즈랑 벤이 박물관에 있을 때라고 해서 퀸즈 박물관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영화의 중간에서 결국에는 그 둘이 교차 편집될 때 결국에는 가장 무성 영화적인 컷을 한 컷 넣어가지고 그때가 맞아요. 이제 사실은 이 둘이 온전히 연결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이미와 벤은 밤에 경비원 돌아다녀가지고 숨 죽이고 있을 때였고 로즈는 경찰들 피해 있을 때였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토드 헤인즈의 오리지널이고 생각해보면 휴고에서도 사실 무성 영화적인 장면이 딱 하나는 아니지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그거죠. 주인공인가? 걔가 넘어져가지고 사람들 발에 밟힐 때 주인공이 아니었나?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주인공이 되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기차 플랫폼에서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거의 밟고 지나가다시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사실 그 장면은 좀 이상한 장면인데 그 디졸브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물 위로 밟는 발이 보이게 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사실은 히치콕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거든요. 히치콕이 찍었던 무성 영화인가? 갑자기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무성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은 그 발걸음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흔들리는 샹들리에를 보여주고 그거를 화면을 반투명하게 만들면서 그 발바닥을 보여주는 게 뭐랄까 무성 영화적인 스타일의 대표 기법인데 그런 거를 사실 차용해서 쓰고 있는 장면이죠. 휴고 같은 영화를 보면. 그래서 이 휴고의 그 장면과 저는 이 그림자 손, 그 원더스토리의 그림자 손이 작가의 오리지널이 아니고 감독의 오리지널인데 유사한 스콜세지와 토드 헤인즈가 똑같이 작가의 글을 번안하는 과정에서 썼던 방법이라는 점에서 저는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이야기가 좋은 거는
그런 유사성들이 정확하게 1대1로 매치가 되지 않고 빗나가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저는 좀 시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남자 주인공의 캐릭터가 결국엔 어머니를 잃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거고, 그거는 어머니의 부재를 아버지의 존재로 채우기 위해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채우려는 그런 건데, 이 영화가 시적인 부분은 결국엔 아버지도 부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가 채워주는 근데 이야기. 할머니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한 점에서 트라우마로 알고 있었던 게 트라우마가 아니었다는 거를 떠올리는 거기도 하고, 즉 부재를 아빠에 대한 유일한 기억인 거였던 거죠. 부재를 채우는 식이 아니라 내가 부재라고 생각했던 거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획득되는 것들, 부정적이었던 것을 긍정적인 게 대체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었던 걸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요소가 이 이야기에는 어쨌든 좀 있어서 저는 그런 점이 근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저는 사실 이건 완전 딴 얘기, 약간 농담 같은 얘기인데. 괜찮아요. 저도 사실 오늘 저는 억측을 오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제이미 게이설을 떠올렸었는데 아니 너무 첫눈에 반해가지고 벤한테 막 그 서점 바뀐 것도 안 알려주고 막 뭐랄까 막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고 너무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네, 저는 그게 제일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적으로 크게 결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가 그래도 그걸 안 알려준 거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네. 같이 이제 찾으러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저는 설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동성애로 설명을 한 거죠. 너무 사랑해서. 근데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이 둘이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70년대 그 첫 뉴욕에 도착했을 때, 벤이 느끼는 놀라움이 이제 그 도시의 사람들이나 건물 같은 걸 보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벨벳 골드마인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저기에 왠지 그 크리스찬 베일이 서 있을 것 같고 나팔바지 입고 서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 네.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설이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설이 있다고요? 네. 게이설. 제이미 게이설? 그건 뭐 썰이니까요. 그 약간 힌트가 충분치 않아서 그냥 정말 억측이고요. 네. 근데 약간 70년대 소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약간 향수 같은 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럼요. 아님 말고요. 썰이니까요. 네네. 억측이니까요. 이 아이가 결국에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에 관한, 저는 뭐 애도와 상실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걸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한 건데 그 로즈가 자기의 삶을 벤에게 설명해 줄 때 자기가 이제 그 농아학교에서 남편을 만났고 아들을 낳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둘 다 청각장애인인데 청각장애가 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히어링 키드를 어떻게 키울 거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얘가 알아서 잘 컸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청각장애 없음을 잘 극복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재밌네요.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추천 영화로 넘어갈게요. 네. 저부터 할게요. 네. 되게 단호하시네요, 오늘도. 왜냐면 말끝을 흐리면 저는 네. 저희가 최근에도 각자 얘기를 했던 코코를 추천할게요. 픽사의 코코. 왜냐면 이게 할머니와 손자 이야기고 아니에요? 네, 맞죠? 할머니 손자 얘기잖아요. 네, 그럼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잘 몰랐던 소년이 모험을 하면서 증조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처음에 모르죠. 어떤 아저씨가 이제 막 뿌리에 대해서 발견하는 걸 도와주는데 그 사람 또 증조 할아버지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 소년 이름도 까먹었어 벌써. 네. 소년이 죽은 자의 세계로 처음 넘어갔을 때 그 세상을 처음 보고 원더스트럭 하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 좋네요. 그쵸?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같은 노래가 Remember Me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어디까지 한번 보자. 이야기를 마치 스페이스 오디티가 이 영화에서 사용되듯이 그 Remember Me가 할머니와 손자를 이어주는 노래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쵸? 네, 음악이 이어주는 거니까. 그쵸?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절대로 오는 길에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할머니 영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본 영화로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그 그림자 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스페라두를 추천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컷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영화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코폴라의 드라큘라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두 번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또 추천하면 좀 그래서 제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 영화가 애도에 관한 얘기라고 던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라는 책을 추천하고요. 이 책은 롤랑 바르트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어머니를 간호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쪽지에다가 매일매일 조금씩 적었던 글들을 모아서 나온 책이라서 문단이 길지 않기 때문에 쪽지에 적었던 거라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고 그냥 읽으면 좋아요.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뻔하지 않은 얘기라서 그게 원더스트럭이랑 약간 유사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애도하면서 쓰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고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한 문장들로 이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고 또 아까 클레어 드니 영화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리셰가 괜히 클리셰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그냥 애도일기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고요. 일단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확실히 느끼게 해요. 그녀가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굉장히 솔직하게 잘 묘사가 돼 있고. 왜 그녀예요? 그러게요. 클레어 드니 생각하신 거 아니죠? 맞아요. 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이 원더스트럭이 굉장히 그 언어 기호에 관한 이야기고 그 롤랑 바르트도 되게 언어 기호에 관해서 혹은 그러한 점에 관해서 의식을 하면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뭔가 좀 톤은 많이 다르지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35번째에는 무엇을 할까요? 저희가 아직 못 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공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말죠. 공지를 자꾸 안 하니까. 제가 공지를 할게요. 아, 그래요?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할까는 생각도 있는데요. 네, 제가 근데 마블 영화를 많이 보지를 않아서. 저는 그 최근 2, 3년 동안은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든 건 한 편도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어벤져스 첫 번째 시리즈 봤고요.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두 번째 거부터 안 봤어요, 저는 두 번째 것도 봤어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그 서울 나오는 그거는 윈터 솔저인가? 저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자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점령을 했지만 과연 저희가 그걸 얘기해도 되는 건가? 특히나 마블 시리즈는 워낙 팬층이 매니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탈탈 털릴 것 같아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한 후에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데드풀도 마블 아니에요? 데드풀이랑 그 엑스맨 시리즈를 원래 폭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디즈니가 인수를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범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 그 요번에 그래서 데드풀이 개봉을 하잖아요 또. 네네네. 근데 그 홍보 이미지 중에 하나가 자기도 어벤져스 끼워주면 안 되냐고 메일을 썼더니 토니 스타크가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낸 거를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토니 스타크가 절대 안 돼. 가서 프로페서 엑스나 괴롭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이제 올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그 두 세계가 만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데드풀 좋아하시지 않나요? 전 재밌게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심심한데 데드풀이나 할까요? 그거 개봉했어요? 아니 2 하기 전에 그냥 1을. 아 1을? 그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작품을 뭘 할지 미정이고요. 네. 네. 저희가 빨리 정하겠다고 말은 못하겠고 저희 나름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도 고르는 게 제일 고민이에요 사실. 그리고 막 네. 여러분들도 막 얘네가 다음에 뭐 할까 너무 궁금하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혹시나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추천을 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고려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즐거운 5월 보내세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깐느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리고 남북한 평화무드도 조성되고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네요. 즐거운 5월 보내시고요. 저희는 영화 시작해서 이만. How do you know my name?